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제조업 지수가 4개월 만에 확장세로 돌아섰습니다. 유로존의 8월 실업률이 11.4%로 전달과 같은 사상 최고치를 유지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작년 동월과 비교해 1.8% 감소한 45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동반성장정책 시행 2주년을 맞아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간 동반성장 성적표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축은행 가운데 절반가량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전자업계 1, 2위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 격차가 2분기보다 더 벌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10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열흘을 보내는 동안 글로벌 시장은 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유로존의 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미국의 제조업 경기 지표가 3년 만에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제조업 경기마저 흔들고 있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만만치 않은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 먼저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4분기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세계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긴 했지만 우려했던 것에 비해 크게 나쁘지 않았다는 인식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9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2달 연속 50선을 밑돌았고 유로존 제조업 PMI도 14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지난달에 비해서 개선됐다는 점이 시장을 다소 안심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4개월 만에 50을 상회하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만 파란불을 켰습니다. 다우 지수는 0.58% 77포인트 올라서 13,515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보합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3,113선에서 13선을 기록을 했고요. S&P 500 지수 0.27% 3.82포인트 올라서 1,444.49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들 상승 마감했습니다. 스페인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면서 주요 증시들이 일제히 1% 넘게 올랐습니다. 스페인의 주요 은행들 14곳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7개 은행만이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서 시장의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우호적인 결과는 스페인 경기에 대한 안도감을 낳았고 유럽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수를 포함해서 주요 경기 지표들이 개선된 점도 유럽 증시의 상승을 도왔습니다. 자세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1.37%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5,820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역시나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53% 110포인트 올라서 7,326. 프랑스 카크 지수는 2.39% 급등한 3,434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한산한 거래 속에 하락세로 마무리됐습니다. 한국과 중국, 홍콩 증시가 각각 추석과 중추절을 맞아서 휴장하면서 조용한 분위기가 지속됐습니다. 개장 초에 일본과 중국의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주요 기업들의 3, 4분기 경기가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의 9월 제조업 PMI가 2달째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발표돼서 일본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0.83% 73포인트 내려가서 8,796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주 만에 최저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 캐스터와 글로벌 마감 시황 간단히 살펴봤고요. 머니국의 이나연 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기자.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가 개장 초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9월 제조업 경기가 예상 이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 모멘텀이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강세로 개장해서 정오 무렵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었던 데다가 오전 10시에 발표된 미국 ISM의 9월 제조업 지수가 4개월 만에 예상과는 달리 확장세로 돌아선 덕분이었습니다. ISM은 9월 제조업 지수가 51.5로 전달 49.6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경기 확장을 뜻하는 50을 상회하기는 4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전문가들의 예상치 49.7에 비해서도 높은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ISM 지수 내의 수요를 뜻하는 신규 주문 지수가 8월에 47.1에서 52.3으로 대폭 상승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출 지수도 47에서 48.5로 올랐고요. 고용지수 역시 51.6에서 54.7로 개선됐습니다. 생산지수는 50을 밑돌면서 위축세를 이어갔지만 역시 47.2에서 49.5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유로존과 중국의 9월 제조업 경기는 여전히 위축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지난 8월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서 경기가 안정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낙관론을 야기했습니다. 시장 분석 전문기관인 마킷은 유로존의 9월 PMI가 46.1로 지난 8월의 45.1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로존 PMI는 14개월째 50을 밑돌면서 제조업 경기가 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9월 PMI도 49.8로 50은 밑돌았지만 지난 8월의 49.2에 비해서는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제조업은 7개월째 50을 밑돌면서 위축세를 지속했습니다. HSBC가 집계 발표하는 중국의 9월 PMI 확정치 역시 47.9로 9개월 내 최저치였던 지난 8월의 47.6보다는 소폭 올라갔습니다. 뉴욕 증시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인디애나 경제클럽 연설을 통해서 최근 3차 양적 완화 등 경기 부양책에 대한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그는 경기 악화가 예상됐지만 미국의 성장률이 높은 실업률을 끌어내릴 만큼 빠르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준의 부양책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부양책이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데다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통화 정책에 다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부담을 줬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로존 PMI가 50을 밑돌면서 경기 침체 위협이 더욱 짙어졌음에도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지난 28일 장 마감 후 발표된 스페인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준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범유로권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 1.43%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제조업 지수가 4개월 만에 확장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은 신규 주문과 고용이 증가하면서 지난 9월 공장활동 지수가 51.5를 기록해 3개월간의 위축세에서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의 49.6보다 개선된 것이고 전문가 추정치 49.7도 웃도는 수치입니다. 유로존의 8월 실업률이 11.4%로 전달과 같은 사상 최고치를 유지했습니다. 유럽연합통계청 유로스타트는 8월 유로존의 실업자 수가 전달보다 3만 4천 명 늘어난 1,819만 9천 명으로 7월과 같은 11.4%의 실업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스타트는 당초 유로존의 7월 실업률을 11.3%라고 밝혔지만 0.1%포인트 높은 11.4%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수출이 작년과 비교해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수출은 작년 동월과 비교해 1.8% 감소한 456억 6천만 달러를 수입은 6.1% 줄어든 42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수지는 31억 5천만 달러로 8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 연휴가 끝났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증시는 해외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해외 경제 진단을 통해서 내다본 4분기 한국 증시의 전망을 서한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차 양적 완화 소식과 함께 코스피는 지난주 한때 2,000선을 돌파했지만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1990선 언저리를 맴도는 형국입니다. 내수 시장이 부진한 한국 증시는 최근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미국과 유럽은 추석 이후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유럽의 경우 그리스와 스페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걱정이 너무 지나치다고 경고합니다. 성장률은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 초로 갈수록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이 부과된다면 성장률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성장에 대한 위험 자체를 갖는 시각은 좀 버렸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결국 최대 변수는 중국입니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뚜렷한 경기 하강 압력에 직면했다고 진단할 정도입니다. 올해 하반기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어 대규모 경제 부양책을 시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로 앞당기거나 조금 예정된 수준에서 부양책을 내놓고 그런 기대감을 시장에 만들어주는가, 이 부분을 우리 시장의 팩토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라는 변수만 제외하면 한국 증시가 하락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4분기에 소비가 더딘 회복세를 보여 소비재보다는 조선, 화학, 철강 등 자본재 업종의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머니 서한환입니다. 동반성장정책 시행 2주년을 맞아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간 동반성장 성적표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들어 30대 그룹의 동반성장 투자액은 2010년에 비해 2배가량 늘었으며 프로그램에 투입된 금액은 4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시적인 성과에 불과하다며 동반성장위원회의 평가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축은행 가운데 절반가량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가 공시한 2011 회계년도 결산 현황에 따르면 93개 저축은행 가운데 43곳이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진흥저축은행은 3,300억 원가량 손실을 기록해 가장 큰 적자폭을 보였고 업계 1위인 스위스저축은행도 62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전자업계 1, 2위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 격차가 2분기보다 더 벌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추정한 LG전자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2조 9천억 원, 2,500억 원이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LG전자의 4배와 30배인 51조 5천억 원, 7조 5,800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양사의 2분기 매출 규모가 3.7배, 영업이익이 19.3배 차임을 고려하면 격차가 훨씬 더 커진 수치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를 이끌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를 앞둔 관망 장세를 보였습니다. 10월 첫 번째 주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박상정 기자가 전합니다. 휴일이 이틀이나 있는 이번 주는 경기 지표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일 미국의 9월 공급관리협회 제조업 지수,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된 데 이어 4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등을 통해 3차 양적 완화의 효과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4일 열리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스페인 문제의 해결책이 마련될지 역시 지속적으로 증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에서는 대장주 삼성전자가 5일 실적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3분기 실적 시즌에 포문을 엽니다. 갤럭시 S3 판매 호조에 따른 7조 원대의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습니다. 증권가에서는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라고 조언합니다. 다만 조선과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 등 최근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업종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했습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중국 제조업 분야의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2달 연속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9월 제조업 PMI가 49.8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월 PMI보다 0.6포인트 상승한 기록이지만 전문가 예상치 50.1에는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리스는 내년에도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이 3.8% 후퇴하는 것을 전제로 재정적자를 GDP 대비 4.2%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스 재무부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정부 지출 축소와 긴축을 병행해 78억 유로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건설 지출이 최근 1년여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8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 규모가 전달에 비해 0.6% 줄어든 8,371억 달러로 집계돼 2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의 예상치 평균과는 상반된 결과로 지난해 7월 이후 전월 대비 감소폭으로는 가장 큰 것입니다. LIG 건설에 이어 웅진그룹의 계열사도 법정 관리에 들어가자 기업 어음에 투자한 개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설사의 부도 위험이 높아지면서 기업 어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은진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합니다. 기업 어음은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작성 의무가 면제돼 기업이 보다 빠르게 단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채 대신 기업어음을 장기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된 기업어음은 신탁에 편입돼 개인들에게 판매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예금보다 금리가 높고 믿을 만한 대기업 계열 건설사의 상품이라는 점 때문에 쉽게 현혹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품은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자금난에 닥칠 경우 돈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법정 관리에 들어간 LIG 건설 기업어음 피해자는 600여 명에 육박하고 이번에 법정 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의 기업어음 규모는 1,400억 원에 달합니다. 투자금은 회생 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되지만 투자자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업어음 시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IG CP 사태도 있었고 계속 이제 그게 투자자 피해 문제가 계속 지속이 돼 와서 저희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든 거고요. 회사채하고 동일하게 증권신고서 제출하고 그 의무를 동일하게 지라는 그런 취지의 개선이거든요. 회사채 발행과 마찬가지로 공시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가능한 빠르게 개선책을 진행해 더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고 했지만 웅진그룹 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된 미래산업이 올해 들어 거래가 가장 많은 종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미래산업 주식 거래량은 111억 5,510만 주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이어 소리바다, SMCNC, 써니전자, TCN코, 아이네스쿨 순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디스플레이 부품업체인 현대, IBT로 이 종목은 104원에서 2,175원으로 올라 1,991.3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가 국민연금 등과 함께 호주 철강업체이자 자원개발업체인 아리움 인수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아리움 주식 100%를 10억 1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1,700억 원에 매입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아리움은 호주 남부 아이엘라 주요 생산기지를 보유한 호주의 자원개발 및 철강 생산 기업입니다. 철강석 광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의 가장 큰 철방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금융권이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지적,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일부 여신회사들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각종 수수료를 걷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유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8월 현대캐피털로부터 전세금을 담보로 3억 7천만 원을 빌린 권모 씨. 권 씨의 첫 달 청구서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비로 370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가입 당시 수수료는 일절 없다는 상담원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전세권과 근저당권 설정은 임차인, 즉 채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 수수료를 청구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지난 2010년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 보호 차원이라며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이 법원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보호를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자기들 주장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자기들 권리를 보호받는 거는 나한테 전가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이에 대해 현대캐피탈은 고객에게 수수료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알린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항변합니다. 수수료가 발생된다는 것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선택을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상담 과정에선 수수료가 없다며 고객을 현혹시킵니다. 근저당이나 근질권 잡을 때 수수료는 얼마 정도나 나오나요? 수수료 별도로 없으신데요, 고객님?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라 설정비 수수를 저지할 수 없다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합니다. 소비자단체는 현대캐피탈의 편법 영업과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감독 예하 기관들이 동일하게 소비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근저당권 설정비를 금융사에게 부담시키는 그러한 지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대캐피탈의 사법 판단을 무시한 수수료 편취로 금융소비자들의 고충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넥슨이 일본 모바일 게임 개발사 글룹스의 지분 100%를 365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글룹스는 지난 2010년 일본 모바일 플랫폼 모바게를 통해 처음 모바일 게임을 선보인 이후 꾸준히 히트게임을 양산하며 일본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최정상급 개발사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DNY 해외 사업 제휴를 통해 북미와 유럽 시장에 올해와 내년 각각 5종씩 신작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지 1년도 채 안 되는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년 미만 자동차 보험 가입자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할인을 못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 내용은 무사고인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드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의 절반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패턴이 시세 차익보다 임대 수익으로 몰리면서 오피스텔과 함께 상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어떤 상가에 투자해야 될지 장남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상가를 분양받을 때는 입지와 배후 수요, 그리고 안정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입지와 배후 수요에 따라 수익률은 물론 미래의 보유 가치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역세권이라든가 대학가 주변처럼 임차 수요가 변동성이 별로 없는 지역을 선택해야 공급 가능의 문제에서 좀 안전할 수 있겠고요. 단지 내 상가라고 하면 중소형 평형들 위주로 공급되고 있는 단지 내 상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분양 중인 상가 중 비교적 탄탄한 배후 수요를 가진 상가는 신림일성 트루엘 상가와 이대역 푸르지오시티 상가, 그리고 금호자 2차 단지 내 상가 등이 있습니다. 신림일성 트루엘 상가는 오피스텔 160여 실의 고정 수요와 3만 5천여 명의 서울대생, 고시생 등을 배후 수요로 확보하고 있어 수익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대우건설의 이대역 푸르지오시티 상가는 이대역이 1분 거리에 있고 전용률이 73%에 달해 알뜰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GS건설이 분양하는 금호자 2차 단지 내 상가는 300여 가구가 넘는 중소형 단지와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상권입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제조업 지수가 4개월 만에 확장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은 신규 주문과 고용이 증가하면서 지난 9월 공장활동 지수가 51.5를 기록해 3개월간의 위축세에서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의 49.6보다 개선된 것이고 전문가 추정치 49.7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유로존의 8월 실업률이 11.4%로 전달과 같은 사상 최고치를 유지했습니다. 유럽연합 통계청 유로스타트는 8월 유로존의 실업자 수가 전달보다 3만 4천 명 늘어난 1,819만 9천 명으로 7월과 같은 11.4%의 기업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스타트는 당초 유로존의 7월 실업률을 11.3%라고 밝혔지만 0.1%포인트 높은 11.4%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수출이 작년과 비교해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수출은 작년 동월과 비교해 1.8% 감소한 456억 6천만 달러를, 수입은 6.1% 줄어든 42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수지는 31억 5천만 달러로 8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정책 시행 2주년을 맞아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간 동반성장 성적표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들어 30대 그룹의 동반성장 투자액은 2010년에 비해 2배가량 늘었으며 프로그램에 투입된 금액은 4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시적인 성과에 불과하다며 동반성장위원회의 평가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고해드리죠. 한류 열풍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만 1,100만 명이나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존 자원 없는 우리나라, 관광과 문화상품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과연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듣고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길 거리들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그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